이제 그 로마와 중국이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외교관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장건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미 기원전 2세기에 한나라에서는 한제국에서는 장건을 서쪽으로 파견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비단길을 통해서 중국이 비단을 수출하면서 많은 이익을 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이익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익을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유목민족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교역에 참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이익을 중국의 몫이 되지 않게 자기들이 말하자면 중간에서 가로채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흉노족이었다 이겁니다. 그 흉노족은 우리의 고조선, 나중에 고구려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유목민족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실크로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흉노족과의 싸움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왕실에서는 장건을 보내가지고 서쪽 지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 서쪽 지방에 있는 많은 부족들과 연합해서 흉노족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감안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런 외교적인 전략으로 성공하지는 못해요. 결국은 이제 나중에 한무제가 무력 정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완성하게 됩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장건이 보시다시피 엄청난 여행을 하잖아요. 엄청난 여행을 해서 박트리아까지 말하자면 오늘날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그 지역의 끝부분까지를 다녀갑니다. 장건이.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중국인의 뭐랄까 세계관이 확장되는 거죠. 과거에는 중국 땅 안 그것을 벗어나면은 야만인들이 좀 살고 있고 그 다음은 잘 모르겠다 하는 희미한 상이었죠. 그러나 이제 이미 기원전 2세기에 장건이라고는 매우 영리한 중국의 엘리트가 저 멀리 말하자면 오늘날의 이슬람 세계까지를 다녀왔기 때문에 중국의 지식인들은 지구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의 어떤 차이점이라든가 거기에서 존재하는 많은 문화적 변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나라를 얘기할 때는 한 제국을 얘기할 때는 아까 우리가 9년제란 말을 제가 했습니다만 중국 사회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중앙 집권 체제였던 거죠. 이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유교가 중국의 국가적 이념으로 등장해요. 이 유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삼강오륜이라고 해서 인간들 사이에서의 도덕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상하관계를 매우 강조합니다. 그런 부분을 한나라가 채택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한나라 당시에 유명한 학자이자 관리로서 후세에 큰 영향을 끼친 한 사람의 역할이 큰데요. 그 사람이 바로 동중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동중서라고 하는 사람은 대책이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유교 이외의 다른 사상들을 금지하고 유교를 바탕으로 해서 황제의 권력을 강화하고 또 유교,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이 유교의 핵심이죠. 삼강 오상, 오상은 오륜이에요. 이건 결국 가족관계 그리고 사회관계에서의 평화로우면서도 질서 있는 그렇지만 이익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한다고는 대단히 도덕성을 강조하는 그런 이념이죠. 이것을 이제 동중서가 국가적 이데올로기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무제 이후로는 제가 그 다음에 써놨잖아요. 유교는 국가의 이데올로기가 돼요. 국시란 말이 국가의 이데올로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국가 종교이자 통치 이념으로서 유교가 가장 중요하게 되고 중국의 경우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건 뭐냐면 기원전 130년부터 이미 과거시험을 친다. 과거시험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본 수능 시험처럼 표준화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건 뭘 말하냐면 한 제국의 광대한 영토 안에 교육과정이 일원화된 겁니다. 어느 지역의 사람이나 다 똑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배워서 같은 유형의 시험을 봐가지고 관리가 되는 거죠. 교수님, 그러면 그 당시에 로마는 시험 안 보고 어떻게 관리를 뽑습니까? 그때는 다 관계와 비타민 C라고 하죠. 관계와 그리고 뭡니까? 뇌물을 통해서 벼슬에 나가는 겁니다. 서양 사회는 기본적으로는 19세기까지도 그런 누구를 내가 안다, 누가 나를 밀어준다, 그런 인맥이죠. 인맥과 뇌물에 의해서 사람들을 등용하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이것이 서양만 그런 게 아니라 지구상의 대부분의 나라가 다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예외라면은 세 나라가 있는 거죠. 중국이 가장 큰 예외고, 한국이 그 다음 예외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도 대단한 예외였던 것입니다. 그 토대가 만들어진 것이 바로 한나라 때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에도 중국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한족이라고 부르잖아요. 한나라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또 중국의 고전 문학, 중국의 고전적인 텍스트를 뭐라고 합니까? 한문이라고 하잖아요. 글자를 뭐라고 합니까? 한자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그만큼 한나라, 한제국이 중국의 역사에 굉장히 깊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잘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로마죠. 로마. 로마는 정치 체제가 처음에는 공화정이었어요. 우리 동아시아에는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은 20세기 이후에야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양의 역사에서는 신기하게도 고대 그리스도 공화정이었잖아요. 그리고 로마도 공화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로마가 에트루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어요. 그때는 왕조 체제였죠. 그런데 그 에트루리아의 지배에서 로마가 벗어났을 때, 즉 로마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출발한 것은 기원전 509년, 그러니까 6세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때 그들은 공화정을 만든다. 공화정이 뭡니까? 공화정은 한 사람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여러 귀족들 또는 여러 대표들이 회의를 통해서 다스리는 일종의 연합정권이 공화정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도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만 이제 로마 시대는 그걸 민주공화국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어쨌든 공화국이었다. 아니 교수님, 왜 로마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 PPT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로마를 지배하는 것은 강력한 귀족이었거든요. 신분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민주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히 민주적인 성격의 귀족 정치였죠. 좀 조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민주적이란 말은 권력이 보통의 시민들에 있다는 뜻이고, 귀족 정치라는 것은 귀족에게 권력이 있는데, 아니 귀족제인데 민주적인 성격이 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내가 그 다음에 적어놓은 것처럼 로마는 귀족이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국가가 아니고 평민들도 상당한 발언권을 가졌다. 그 평민들이 민회, 그러니까 민중의 모임이죠. 민회를 구성해서 그들의 의견을 귀족사회의 일정 부분, 그 일정이란 말은 뭐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귀족제 국가이면서도 민주적인 요소가 있는 공화제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치 형태는 사실은 고대 그리스에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